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볼 텐데 우선 처음에는 Foreign Policy에 실린 종전 선언을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지 된다 하는 의견,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논쟁도 많고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한국만큼은 아니었지만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원인 분석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그 소프트 파워의 힘을 어떤 정치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국의 아이빌리그 대학교의 신문에 실린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컬럼리스트 역시 비판적인 시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고등교육에 관한 그 잡지 매체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정평 있는 잡지에 현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가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엘리트 대학은 무엇을 여기서 고찰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의 미국에서 정규 방송 시간이건 주말이건 많은 그 어피니언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어피니언이 전부 저의 어피니언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 같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연예면 연예, 오락, 문화,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있고, 저의 직업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 가운데서 아주 그 기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해드리고, 특히 이제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조금 이건 좀 새롭겠다 하는 부분을 의견으로, 그렇지만 그 의견이 무시해버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들어두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선택을 해서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방송을 하면서도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겠죠.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전해드릴 때도 있고, 저의 그 어떠한 성향과 비슷한 부분의 의견을 전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나는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을 과소평가했었다 하는 한 그 민주당의 슈퍼팩을 만든 사람 의견을 전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그게 저의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글쎄요. 그리고 그분의 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과소평가했었다, 이 부분은 그가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어떠한 그 분열시키고 거짓으로 뭔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이라 앞에 조금 길었는데, 어쨌든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많은 내용도 저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점들을 그 일요일이니까 즐기실 수도 있잖아요. 차를 드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다. 세상이 이 이슈에 있어서는 이런 쪽으로 또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해드린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먼저 종전선언에 관한 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그 Foreign Policy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하는 그런 그 기고문입니다. 이 기고문을 쓴 사람은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데 Queen's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 그러니까 어, 책임 있는 전략을 위한 퀸시 연구소라고 이름 지어졌죠. 생긴 지는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는데 굉장히 특별한 연구소입니다. 왜냐하면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와 그리고 그 코크 브라더스의 코크 재단이 이 연구소가 설립될 때 다 돈을 기부했거든요. 한 50만 달러씩 각자 똑같이. 그러면 조지 소로스 하면 가장 진보고, 코크 브라더스 하면 가장 그 기업인들로서 성공한 브라더스, 그 보수입니다. 이 양쪽에서 했고, 그리고 이름이 퀸시 인스티튜트잖아요. 존 퀸시 아담스, 미국의 6대 대통령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스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무장관을 했고,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던 것이 미국이
그 다른 나라의 외교에 그냥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도 맞는 거죠. 그런 그 싱크탱크에서 제시카 리라는 동아시아 연구원이 쓴 그 기고문이 Foreign Policy에 실렸는데 제목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한 종전을 선언할 때,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뭐 위험하다 이런저런 모든 주장을 무시하고 진정한 그 종전을 선언하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는 남북한의 미사일 테스트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미국, 일본 그 남북 관계자들이 모여서 여러 미팅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진보 매체에서는 종전선언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하지 않는다고 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 핵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미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그런 뉴스입니다.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아니고 남한, 미국, 일본 이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기회라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미국이 끝내지 못한 전쟁을 끝내는 영원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미래를 주는, 그러니까 이 기고문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뭐 정치적인 선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뭐 테크니컬리 전쟁 중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의 그 특별대사를 지냈던 스티브 비건이 최근에 종전선언은 북한과 핵 문제를 그 협상하는데 패키지가 될 수 있고 그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뭐 장기, 단기, 중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과정이 필요하고 또 선언을 하고 난 뒤에도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기고문을 쓴 동아시아 담당관 제시카 리 씨는 불행하게도 워싱턴은 현재 급하게 종전을 서두를 뜻이 없어 보인다. 진지하게 종전선언을 할 뜻이 현재로서는 이 시간 현재입니다. 없어 보인다. 한국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시각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미국이 뭘 알아? 한국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뭘 알아? 문화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침묵 속에서 이 이슈를 가져가고 있지만 그런 사이에 미국에서는 이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는 결국은 남한을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많다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국가정보 담당관이죠. 이 국가정보국장실에 이분은 그 스나이더 세일러라는 이분은 정말로 오랜 동안 남북 문제를 그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육자회담에도 어떤 그 본인이 어떤 일을 했었고 37년 동안을 남북관계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스나이더 세일러라는 분이 최근에 뭐 전략국제연구소 미팅, 아주 보수적인 곳이죠. 이 미팅에서 종전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현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전문가들의 생각은 미국만이 한국 주체적으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멘탈리티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이 해야지만 된다. 한국 자체적으로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 조금 빠지고 선언을 한 뒤에 한국과 북한이 알아서 해야지 될 문제가 많잖아요. 그걸 할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한국 단독으로는 전쟁을 막지 못한다. 이런 멘탈리티는 주한미군을 영원히 한국에 주둔시키면서 한국이 어떤 독자적인 그 군사적인 방어권을 갖는 것을 다운플레이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는 멘탈리티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미국이 안보에 있어서, 남북한 안보에 있어서 파워를 가짐으로써 북한 이슈를 선점하고 미국이 완전히 관리를 하고 한국은 영원하게 미국이 관리를 하도록, 미국 관리 아래 두도록 하려는 이 같은 의견이 지금 미국에서 행정부 안에서도 팽배하게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포린 팔러스에 실린 기고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종전선언하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거야 하는 이 같은 멘탈리티는 민간에서도 아주 활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즘 그 한국의 그 어떠한 그 정치행동위원회가 들어와서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하죠. 특히 이제 원 코리아 네트워크와 한국 보수 정치행동회의 이런 그 정치행동회의 이런 그 기구 같은 경우는 그 기구 이름이 미국에서도 뭐 영어로 해서 모든 웹사이트도 영어로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원 코리아 네트워크하고 뭐 코리안 컨서버티브 폴리티컬 액션 컨퍼런스에서 뭐 KCPAC이라고도 하고 그냥 CPAC이라고도 하잖아요.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종전선언은 칼로로 한미 동맹을 해치고 전쟁 위협을 한반도에 가지고 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 코리아 네트워크는 타임스퀘어에 광고도 했잖아요. 디지털 그 빌보드에 지금 이 법안 종전선언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벨리 쪽이죠. 샌프란도 벨리가 지역구인 30지구니까는요. 하원 의원 그 셔먼 브래드 셔먼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종전선언법을 5월 달인가 이제 의회에 만들어 지금 그 내놨는데 상정했는데 이 같은 종전선언은 그 이 법안이 중국과 북한에 좋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하는 그 빌보드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해서 이제 이 법안 이름 자체가 한반도 평화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같은 보수적인 민간 단체의 활동도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군하고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 정치 행동회의 그 CPEC이라고도 하고 KPEC이라고도 하는 그 KCPEC이라고도 하는 이런 곳에서 많은 어떤 그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유튜브 가운데서도 유튜버도 그 같은 그 정치행동위원회의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죠.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하면서 이 같은 그 활동들이 한반도의 그 종전 선언을 하면은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 두려움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종전 선언에 관한 그 공식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 이 같은 것을 무시하고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굉장히 강하고 한국 측의 여론 또 미국 측의 여론도 어떠한 문제를 동맹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외교적으로 풀기를 원한다. 북한과의 관계도 하는 것을 이제 쭉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산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한국민도 한국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뭐 이런 것을 지지한다 하는 게 뭐 거의 80% 되고 미국 여론도 비슷해서 애매한 현상 유지는 뭐 휴전이지만 종전이 아닌 이 같은 현상 유지는 지역의 그 분쟁을 일으켜서 미국의 이해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많다는 것이고 젊은이들일수록 어떠한 그 지금 군사적인 대치 이런 것보다는 모든 것을 외교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심지어 적이 인권을 위반해도 그 적이 독재라도 테러리스트를 키워도 이것은 뭐 북한의 이슈는 아닙니다만 그렇더라도 미국이 협상을 해서 모든 것을 전쟁을 끝내고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젊은이들이 70%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18살에서 29살 사이의 젊은이들은 전쟁을 무척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 9.12 사건 이후에 뭐 여러 그 전쟁, 테러와의 전쟁 등등으로 8조 달러 정도를 썼기 때문에 이런 돈을 쓰기를 젊은이들도 원치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같은 그 한반도의 그 평화 프로세스, 종전선언 이런 것은 공화당도 지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공화당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북한과 협상하고 하는 것을 지지했었던 것을 강조를 합니다. 탐 커튼 공화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 찍은 것을 보고 그때 했었던 말이 뷰티풀한 그런 그 사진은 아니지만 미국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했었던 것들처럼 공화당 의원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회를 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맺었던 그 같은 평화협정 같은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전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이제 미국, 한국, 북한이 공식적으로 실무회담을 시작을 하겠죠. 로드맵 또 비핵화 같은 것을 할 텐데 이 협상은 그 안보 보장을 해주고 북한에 그리고 유엔 제재를 경제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이런 것 대신에 이제 북한이 핵을 파기한다 하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1952년도 그 당시에 대선 때 선거 캠페인에서 그 아이젠하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공화당 후보가 얘기를 했던 거죠. 1952년이면 바로 53년도에 휴전이 됐잖아요.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서 내가 한반도를 방문해야지 된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다 했었던 그 말을 지금 53년도 이후에 2021년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현 대통령이 그 아이젠하워 공화당 당시 대통령 후보의 그 말을 승계를 해야지 된다. 아이젠하워의 이 서약을 채울 수가 있다. 그렇게 공약한 것을 채울 수가 있다는. 그리고 이것이 얼마 전에 유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때 모든 것들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었던 본인의 말도 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지금 Foreign Policy에 실린 워싱턴의 싱크탱크 Queen's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라는 싱크탱크에서 동아시아 연구원인 제시카 리 씨가 쓴 기고문입니다. 이 연구소는요, 그러니까 이 퀸시 아담스가 그 리얼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현실주의적인 그런 그 접근, 그런 것을 한 그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세워진 그런 띵크탱크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기고문이. 그리고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는 보신 분들도 많고 내가 전문가보다 훨씬 많이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다 의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특히 이제 그 수미테리 그 윌슨 그 인스티튜트에서 한국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전에 그 CIA의 정보 담당관이었던 수미 테리 씨의 그 글, 한국의 그 특히 이그 오징어 게임이 성공하기까지는 뭐 넷플릭스의 자막 처리, 한국 사람들의 다양성, 창조성,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반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딱 해왔었던 한류 문화 같은 거 그런 것 바탕에 김대중 대통령부터 그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기간 산업을 정부에서 많이 깔아준 결과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시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사실은 뭐 또 저의 의견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맞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것에 100%는 없으니까 기간 산업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그와 연관되는 것이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에 실렸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에서 오버랩 되기도 하고 오버랩 되지 않기도 하는데 한국의 문화적인 영향력이 국가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업계가 협업, 일종의 뭐 협업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그 대중문화, 그 대중문화의 수출 같은 것은 그 복잡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소프트 파워와 이제 하드 파워의
어떠한 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폭력적인 생존 드라마라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 그리고 한국의 팝 문화의 성공과 정부의 영향, 그 관계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 하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여러 가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협업을 하는 대중문화의 성공,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소프트 파워인데 하드 파워, 정부의 파워까지 강화시킬 것인가? 그것은 복잡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해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은 세계적으로 딱 한 단어로, 아니 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폭력적인 생존 드라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오징어 게임이 한국의 이 팝 문화, 정부의 영향, 그 관계를 아주 그 흥미로운 입장에서 되돌아보게 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문화 성공을 이 소프트 파워를 어떠한 그 정치력을 키우는데 아주 그 중요한 도구로 쓰고 싶어 하는 게 많은 그 정치인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능력을 다른 나라에 미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는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소프트하게 그 파워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화적인 어필이 정말로 정치적인 파워를 갖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의문점을 찍어 놓고요.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할 것이고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재인 행정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팝스타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던 것,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2018년 4월 달이었죠. 2020년도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그 외국어로서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았을 때 청와대 감독이나 배우들을 그 초대했었던 거. 그리고 최근에 BTS UN에서 이제 특별 대사로 임명을 해서 대통령과 같이 나란히 인터뷰하는 거 전 처음 봤다니까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BTS들이 하고 하는 뭐 따로 똑같이 여러 가지 그 문재인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안건을 BTS라는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 그런 그 그룹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의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이런 소프트 파워를 하드 파워로 가져가려고 하는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지적을 하죠. 냉전 시대의 구소련이 정말 그 소프트 파워를 얼마나 이용하려고 했어요. 냉전 시대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왔었는데 잊었어요.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라움스의 그 헝가리안 댄스 넘버 2도 사실은 러시아에서 그 같은 그 러시아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좀 로키로 하면서 그냥 어디 스트라빈스키와는 달리 어디 가서 그냥 선생님하고 이랬었던 연주자의 연주거든요. 그렇게 그 당시부터 항상 국가는 그 극단적인 이런 그 파워를 활용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소련 당시 그런 거. 그러면 소련만 그랬습니까? 미국도 미국의 팝 문화가 구소련을 망가뜨렸다,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만, 하버드의 정치학자 조셉 나이라는 교수, 이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84세인데 이분이 제일 처음 소프트 파워라는 얘기를 쓰셨어요.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사이에서 이걸 잘 적절히 활용하는 게 스마트 파워다, 현명한 파워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셨는데, 그걸 미국에서는 소프트 파워를 잘 이용한 사람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문화 파워를 잘 활용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뭐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토니 블레어가 영국 총리로 있었을 때는 그 관저에 팝 아티스트, 이런 아티스트들을 많이 초대했거든요. 쿨한 쿨 브리테니아, 아주 그 영국이라는 단어를 묘하게 표현하는 게 브리테니아잖아요. 쿨한 뭐 브리테니아 하면서 영국 문화를 세계적으로 어필하면서 세계에서 파워를 가지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 같은 노력이 결과가 있다고 말하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풍도 맞는다는 얘기를 하죠.
뭐 미국의 파워는 그 미국의 팝 파워보다는 경제적인 동구권이 막 경제로 무너지고 하는 것이 구소련이 무너지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뭐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게 더 큰 영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최고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는 사회적인 문제에,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예전에 드라마도 많이 그랬어요. 예전에 드라마는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김수현 씨의 청춘의 덫 이런 것은 그런 격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랑으로 뭐 번뇌로 야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한국의 드라마는 그런 그 사회적인 그 갈등 격차 같은 것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반대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스퀴드 게임에서의 이 같은 그 불평등은 북한에서도 봐라 나만 봐라 저렇게 못 살아 저기 사람 사는 곳이야 하는 정도의 반대의 역할도 반대의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이런 지적도 해요. 한국 문화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이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오히려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많이 키워서 국제적으로 힘을 발휘한다기보다는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지만 블랙리스트를 많이 풀었지만 해체했지만 그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이용한 것이 많다,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케이팝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공연을 하고 나서 뭐 케이팝이라든가 남한 문화뿐 아니라 패션까지 막는 이런 일을 북한에서 했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게임 단속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가장 큰 아이템 가운데 하나가 게임 수출이니까 이런 것들 너무 크다 보면은 그런 역풍도 맞는다는 해서 한국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블랙리스트를 풀었었지만 그 전에는 예술가 자체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딱 블랙리스트로 돼 있어서 정말 생존의 어려움을 겪었던, 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프로그램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를 풀어준 것이 훨씬 많지만 그렇게 더 많이 활용이 됐었던 것 같다, 이런 그 지적을 하면서 정치가 인생을 어렵게 만들지 어떠한 소프트 파워와 그 하드 파워의 결합이 아주 이상적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게 지금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의 스퀴드 게임에 대한 인상, 또 하나는 브라운 대학교 아이빌리그잖아요. 그 브라운 대학교의 신문에 그 기자가 쓴 글, 또 하나는 텍사스 유니버시티의 역사 교수가 쓴 미국과 한국의 엘리트 대학은 스퀴드 게임에서 무엇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 전하겠습니다. 예, 뉴욕타임스의 그 프랭크 브룬이라는 칼럼니스트는 25년 동안 뉴욕타임스에서 칼럼을 썼는데 오징어 게임이 나를 질리게 한다, 나를 두렵게 한다, 나를 놀라게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뉘앙스를 딱 따라가 보면 나를 너무 겁나게 한다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본인이 봤을 때 관해서 기억이 나네요. 이제 아직 숨지지 않은, 게임으로 져서 숨진 사람 그냥 관에다가 넣었는데 숨지지 않은 사람의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콱 닫아버리고 소각시키고, 그리고 막 피가 철철 넘치는 그 장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 컬럼니스트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봤을 것이다. 많이 봤죠. 이게 나이 제한이 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니까는요. 하면서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청소년들 그것을 보면서 좋아했을 것이다. 많이 길들여졌으니까. 폭력이 오락이잖아요. 요즘에. 특히 아주 폭력적인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은 뒤에 그런 것들이 나를 무섭게 합니다. 프랭크 브룬이 칼럼니스트 얘기입니다. 경쟁이 지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밖에서 일상이 지옥이다 라는 이런 말,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서 자본주의에서 우리를 못 뻗어나가게 한다,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나쁜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데 다 100% 폭력으로 만들어서 극단적인 것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본인이 얘기해 본 많은 젊은이들, 특히 이제 23살에 한 명의 예를 들었는데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럼리스트는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인생은 아주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복권 하나만 맞으면 돼.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455명을 죽이면서라도 빈곤은 희망 없는 고문이야.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혼의 견우는 총알이다 라는 게 프랭크 브루니라는 컬럼리스트의 컬럼이었고요. 이번에는 브라운 대학교의 학교 신문의 블리스 한이라는 이 기자는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것을 라스트 네임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쓴 글을 보고 알 수 있는데요. 뭐 소수인종에 대한 그 미국에서의 신화 아니면 기생충이 그 상을 탔었을 때 여러 가지 아주 기뻐하는 자부심 느끼는 반응 이런 것도 많이 썼거든요. 브라운 대학교가 저는 아이빌리그 대학교 가운데서 제일 그 분위기를 좋아하고요. 아이빌리그 대학교를 한 20년 더 된 것 같네요. 제가 전부 그 다니면서 취재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의 인상이긴 합니다. 하기는 수십 년 전의 인상인데 수십 년 전의 인상은 그 이후에 많은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니까 계속 연결되기도 하는데 브라운 대학교의 학교 신문이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입니다.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에 이 블리스 한 씨는 자신의 코너를 갖고 있어요. 한스 23라고 해서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 제목 자체가 오징어 게임을 나는 왜 좋아하지 않느냐고요? 하면서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뭐 밖에 나가기도 피곤하고 하는데 휴대폰 전화기에 이 그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흥미롭게 써놔서 봤다는 거예요. 해서 처음엔 그냥 미국식 표현으로 재미있었는데 점점 덜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너무 대단하다는 거 뭐 쭉 얘기하면서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닌가. 물론 자막 처리에 있어서의 잘못된 자막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것이 그 한국이 저렇게 극단적인 나라야 하는 해서 엔터테이닝은 됐지만 오락 정도는 됐지만 어필하지 않는다는 건데 첫 번째는 폭력.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샥 팩터라고 이 그 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샤킹할 때의 샥이에요. 뭐든지 다 너무 놀라워서 점점 더 놀라워서 사람들 기대 수준을 뛰어넘으면서 그 잔인함, 폭력함, 난폭함, 예측 불허 이런 것들이 어린이 게임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샥 팩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싫다는 거죠. 피가 난무하는데 그게 얼마나 공허하든지 공허하게 피가 줄줄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에너지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독은 뭐 자본주의를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폭력은 많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의 공통적이다. 좀비 나오는 뭐죠? 킹덤, 스위트홈 이것도 넷플릭스에 선전하는 거 보면 엘리베이터 그 앞에서 무섭잖아요. 그 여러 가지 뭐 아기가 유모차에 타고 있는데 그 아주 막 섬뜩한 이런 주제의 연속이 한국의 그 드라마가 국제사회에서 성공을 한다는 게 나에게는 이런 의문을 갖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블리스한 씨는 한국은 드라마에 있어서 아주 지나치게 더 폭력인 것 말고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한국 그 영화와 텔레비전은 한국 사회에서 부의 불균등, 수입의 불균등에 굉장히 그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오래 본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뭐 오징어 게임, 기생충, 스퀴드 게임. 본인도 많은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작품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면 할수록 계속 그런 것들만 성공을 하니까 미나리 제외하고요. 아주 따뜻한 작품이었죠. 기생충도 폭력적이었죠.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한국이 점점 그런 것으로만 성공을 한다는 게 이 사람은 두렵다. 이런 얘기를 그 하고 있고요. 그래도 기생충이 작품상 받았을 때 그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오징어 게임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 좋아할 수가 없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될까 봐 사람들이 한국은 그냥 극단적인 저런 나라야 라고 할까 봐. 그래서 그 한국의 문화 수출이 점점 강해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작품이 안에서 보이는 게 어떤 파워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노출이다. 더 많이 노출된다. 그런데 그 노출이 한국은 폭력적인 나라야. 빈부 갈등이 그렇게 심해서 살기 힘든 나라야. 이런 그 노출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앞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지적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잘 컨비네이션이 돼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는가, 그 스마트 파워가 되는가, 그 스나이더 나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었던 것처럼 바로 이 브라운 대학교의 그 브라운 데일리 그 헤럴드 학교 신문의 기자 블리스 한 씨는 그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미국의 그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야, 이거 고등교육기관이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 있어 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브 민츠라는 교수인데 이분 텍사스의 그 역사학과 교수시고요. 이분이 기고문을 썼는데 Inside Higher Ed라고, 기고문을 한번 써서 보낸 게 아니라 여기에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이 Inside Higher Ed라는 매체는 200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 달에 그 뭐 방문객이 뭐 몇 억 명 정도, 몇 억 명이 넘는 그런 이제 곳이거든요. 방문객 숫자가.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뭐 너무 다 아시니까 스킵할게요. 뭐 기생충에 뭐 성공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사회적인 불평등, 자본주의에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꼈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신의 그 지적을 따로 합니다. 문화적인 집착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문화가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광폭하고 죽음이 도살이고 게임과 같은 현실에서의 경쟁, 이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헝거 게임도 그랬고 로열 배틀, 또 그 스티븐 킹의 러닝맨, 서바이버, 특히 로열 배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만화는 이 기생충을 만든 그 감독 자체가 내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다라고 실제로 그 얘기를 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같은 아주 광폭한 문화에 대한 집착이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게 하고, 그리고 하이텍의 미래라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긴 하지만 아주 꼬이고 또 인간의 어두운 본능과 그 충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미래를 어떻게 가지고 오나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요즘 많는 때이고, 또 주택값, 또 뭐 개인의 빚이 많고 계층 간의 격차가 큰, 뭐 이게 가장 지금 많이 얘기가 됐었던 거죠. 그런 게 사회적으로 이러한 불균등 같은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이 그 오징어 게임에 딱 그 몰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제가 한 뭐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서울대 출신이 나오잖아요. 그 재정 그 매니저를 하다가 뭐 본인 돈, 남의 돈, 엄마 돈 뭐 다 잃고 여기서 정말 일확천금을, 다른 사람을 다 뭐 445명을 죽게 하고 본인이 갖게 된다, 가지려고 꿈을 꾸는 그 야망, 거기에 대해서 고등교육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갬블러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쌍문동인가요? 동네의 자랑. 완전히 이 주인공과 친하지만 주인공과 반대되는 입장이잖아요. 해서 그렇게 어떠한 형태로 갬블러 경마장에 가서가 된 사람이건 가장 좋은 교육. 서울대학교 출신을 이 교수도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뭐 이런 곳에 비유를 하는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그 아주 위풍당당함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 사회적인 지배계층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한 그것이 바로 남의 돈을 가지고 돈으로 돈을 굴리는, 이것이 아주 합법적인, 그렇게 돈을 굴리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하는 것이 그 엔론과 같은 사태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이도프라는 다단계 아주 남의 돈 많이 끌어갔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서울대학교를 나왔건 아니건 똑같고 마지막에 갔던 그 극단적인 선택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피츠롤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얘기를 합니다. F. 스캇 피츠롤드가 위대한 개츠비에서 그 탐과 데이지, 그 뷰캐년 이 부부를 그 묘사하는 장면에서 왜 데이지 뷰캐년이 원래 개츠비와 좋아했는데 부자 탐과 결혼을 했고 개츠비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뭐 오일 이런 등등으로 돈을 벌어서 잊지 못하고 데이지를 찾아오고 비극적으로 끝나잖아요. 탐이 누구와 남녀 관계를 맺고 그 남녀 관계의 여자를 데이지가 숨지게 하고 그런데도 개츠비는 계속 데이지를 바라보고 그런데 이 모든 사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개츠비에게 그 데이지도 뭐 개츠비에게 조금 이렇게 쏠리는 듯 하다가 뭐 결국은 탐과 함께 마을을 개츠비가 죽었는데도 온갖 누명은 다 쓰고 데이지가 사람을 살해했는데 개츠비가 살해하고 불륜도 개츠비가 저지른 것처럼 불륜은 이 데이지의 남편인 탐이 저질렀는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저질러 놓고 데이지는 개츠비의 장례식에도 나가지 않고 마을을 떠나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엘리트층은 본인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개츠비에게 다 씌워서 그 치우라고 하고는 이렇게 하는 이 고등교육이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이런 그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있고 서울대학교가 목표를 다시 설정하지 않겠지만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교가 다시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지만 그런 기구는 설정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그 미네소타 대학교의 작은 미네소타 대학교래요. 미네소타주에 있는 그 맥컬러스터 대학교라고 학생이 한 뭐 3,000명도 안 돼요. 작은 대학교지만 굉장히 랭킹은 높습니다. 이런 대학교는 절대로 넘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넘버원은 극단적이어야지 되고 막 자극적이어야 되고 대중적이어야지 되고 여기는 대학교가 굉장히 뭐 인문, 사람들의 인성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대학교의 전 총장을 지내셨던 브라이언 로젠버그 씨의 지적을 바로 이 글을 쓴 텍사스의 역사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로젠버그 전 총장이요. 하버드 대학교 동문들, 하버드 대학 졸업했으니까요. 동문들이 보는 곳에 글을 썼는데 엘리트 고등기관은 특권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해왔었던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빚이 있다. 갚아야지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최고 부자 대학, 최고 부자, 엘리트 대학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되돌아봐야지 된다.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더 좋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더 공평하고 혁신적인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일꾼을 그런 리더를 키워내야지 된다. 자신들이 누구를 지배하는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의 탐 앤 데이지 뷰캐넌을 키워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츠비 같은 바탕이 백그라운드가 나빴던 사람도 공정하게 교육을 받아서 공정한 사회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서울대학교나 하버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 된다. 기능이 잘 되는 민주주의의 시민을 길러내야지 된다. 시민 리더를. 그러려면 교육기관이 진지하게 업그레이드 돼야지 되는데 저소득층 배경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강의를 넓히고 얼마 전에 USC에서 온라인 강의를 사회복지대학이 넓혔는데 이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은 비싸게 다 받았어요. 그냥 스타트업 그런 기관과 연계에 맺어서 온라인으로 하게. 그런 것 말고 진짜로 진정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해서 누구나 다 하고 돈 적게 들고 대학원도 돈 그렇게 많이 받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줄 수 있는 것은 공부하고 자격증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의 이익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도 뭐 어디에 길도 놓고 뭐도 놓고 어디와 협업을 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고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하는데 그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인다우먼트 그 재단에 갖고 있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한 하버드 대학교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이런 것에서 탈피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기생충에서의 쌍문동 천재 같은 사람들이 하버드나 서울대학교에서 길러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야지 된다. 마치 요새를 세우듯이 자신들의 대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대학교 나온 애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 후배들이 또 선배의 줄을 타고 이렇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는 빌 게이츠가 맞다. 큰 부는 큰 책임을 동반한다는 빌 게이츠 말이 맞다. 사회에 되돌리기를 해야지 된다. 가장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지 된다. 돈을 번다는 식으로 쌍문동의 천재가, 쌍문동 맞습니까? 본인 돈 남의 돈 다 해서 이렇게 하려다가 뻥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기생충에서 배우고 하버드나 서울대학교나 전부 학생들을 그런 형태로 이끌어 가야지 된다는 게 기생충에서의 교훈이라고요. 이게 이제 그 텍사스의 역사학자인 스티브 민츠 교수가 Inside Higher Education에 쓴 기교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뵙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저의 의견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제가 출처를 밝히잖아요. 귀담아 주셨으면 한 엔터테이닝이라도 오락으로라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데 방송을 적어도 듣고 보시는데 시간 낭비는 안 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오늘도 보도해 드렸습니다. 내일 월요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